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도시정책대학 김승 교수입니다. 코로나 동안 때 마침 도시와 환경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가지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자리에 오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매체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와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회 학회장이신 한국대학교 김현수 교수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국토도시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이 온라인 세미나, 요즘 웨비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좀 저희도 많이 어색하고 아마 청취하시는 데 좀 불편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죠. 그런데 아마 이 사태가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은 끝나더라도 많은 우리의 그 경제, 사회 활동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온라인 방식으로 소통한 일에 우리가 좀 더 익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약 200년 전에 영국 런던에서도 대역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48년에 공중위생법이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아마 근대도시계획 제도의 출발이 있었다 이렇게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는 그때 비교하면 사실은 의학 기술이 훨씬 더 발달해 있죠.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ICT 기술과 또 이 스마트 도시 기술로 우리 감염자를 확인하고 또 관리해 나가는 이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 두 가지 주제에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도시계획의 역사가 공중위생에부터 출발되었다는 점과 둘째는 이 질병 관리를 스마트 도시 관리 수법을 통해서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도시계획학회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집중해서 좀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오늘 이어서 저희가 4월 21일에도 2차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도시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 차례 좀 중지를 모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4월 25일, 4월 24일, 5일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춘계 학술 대회가 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연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전격 온라인 세미나로 할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하게 오늘 이 세미나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급하게 요청을 드렸음에도 또 좌장을 맡아주신 저희 학회 고문이시죠. 이우종 청운대 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발제를 맡아주신 오미애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님, 그다음 시립대 이희정 교수님은 저 전문가 섭외와 또 기획까지 맡아주셨습니다. 또 토론자로 오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이상주 과장님은 또 세종시에서부터 더 와주셨고요. 아마 앞으로 이 도시정책도 큰 변화를 겪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장님 나백주 국장님은 급하게 일이 생겨서 참여치 못하시고 동영상으로 토론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온라인 세미나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임준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박영신 한국경제 전문기자님 감사드립니다. 김성길 교수님 또 우리 여성위원장이신 임미화 전주대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좀 지금 오늘 시작이라 좀 불편하고 어색합니다만 저희가 조금씩 고쳐가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저희 국토도시학회도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도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미애 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빅데이터 정보연구센터의 오미애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도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의 활용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라과미아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고 코로나19 분석 데이터 및 분석 방법 그리고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활용 사례의 첫 번째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정책 활용 부분에 있어서의 최근 2, 3년간의 화두는 데이터 연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이렇게 4개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연구를 지원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 환자단체, 학계, 그리고 연구계를 포함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사업의 추진 방안, 입법 필요사항, 데이터 활용 방안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연계 여부에 따라 수행 가능한 연구 범위는 확대될 수 있는데 국립암센터에서는 암 등록 자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분위,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서로 연계된다면 소득별 안종 분포, 항암치료 대응 시간, 그리고 영양 상태와의 그런 관계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정책 활용 사례는 국립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입니다. 작년 5월에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바이오 기술 개발에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등 5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신약, 의료기기 정부 R&D 확대로 2025년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에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운영 절차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암 빅데이터 플랫폼인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으로 분야별 플랫폼 10개소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관별 센터 100개소를 구축하는데 3년간 총 1,500여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립암센터 주도하에 10대 암 종별 임상 데이터를 융합하여 암 진단, 치료 의사결정 및 항암 치료제 연구 개발 등에 활용하고자 국내 10개의 병원이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각 병원에 흩어진 암 관련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다기관 임상 라이브러리 플랫폼인 커넥트를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 정책에서의 빅데이터의 개념은 행정 자료를 의미하기도 하고 텍스트 자료, 이미지 자료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공공 데이터 역시 빅데이터로 혼용하여 쓰이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 빅데이터를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여 정책의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텍스트 자료에 해당하는 소셜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20일에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부터 국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 및 댓글을 분석하여 시기별로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리해보자 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을 보시면 수집 키워드는 코로나와 우한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우한 폐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우한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2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2020년 3월 8일까지 뉴스, 블로그, 카페, SNS, 커뮤니티 등에서
수집 키워드 관련 데이터, 즉 문서와 댓글의 약 260만 건을 수집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는 코로나 키워드로 수집된 이런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여 시계열 버즈량 분석, 그리고 연관어 분석,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일별로 코로나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버즈량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관심 정도, 그리고 이슈 정보들을 파악하고 버즈량이 많았던 날들의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자주 등장하는 연관어 빈도 분석, 그리고 키워드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분석 데이터는 문서와 그 문서에 달린 댓글을 따로 분석하여 정보 전달 위주의 문서와 이에 반응을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유되는 댓글 데이터를 따로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는 각 주차별로 핵심 상위 빈도를 갖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비교를 하여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이슈들이 변화하였는지를 이제 파악해 보았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처음 국내에서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 관련된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전까지는 국내에서 큰 반응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과거 대비 버즈량이 급증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이전보다는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에 국내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서면서 또 한 번의 버즈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에 국내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버즈량이 급증하였는데 2월 20일에는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증가한 시점에 다시 한번 버즈량이 급증하였습니다. 연관어 순위를 보시면 우선 문서와 댓글을 나누어서 이제 키워드의 유형별로 구분을 해보았는데 코로나19 발생, 유행, 확산과 관련된 중국, 대구, 신천지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었고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상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수급과 관련된 지속된 우려를 반영하듯 마스크가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유행 대응과 관련된 정부, 대통령 키워드 역시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연관어 순위를 각 주차별로 나누어 보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이전에는 중국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5주차부터 보시면 이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신천지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코로나19를 나 혹은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중국, 일본, 크루즈 등에서 이제 유행하는 문제로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라고 하면 국내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를 나 혹은 문제로 여기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이제 마찬가지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분석 대상 기간 동안에 이제 지속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급증 그리고 마스크 수급 부족 등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연관어 빈도 변화를 보시면 문서와 댓글 모두 해당 키워드의 증감 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났고 신천지, 대구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새롭게 높은 빈도로 등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분석인데 문서 전체의 네트워크 결과를 보면 중국, 확진, 환자, 감염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역, 의료진 등의 다양한 이슈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를 각 주차별로 나누어 보면 1주차에서는 중국, 환자, 확진 키워드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증상, 발생 경로, 확산 등의 이슈가 연관성이 높았고 2주차에서는 중국의 우한에서 전 세계로 귀국하는 교민들과의 그런 관련된 키워드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초기 대응과 관련된 방역, 보건소 키워드의 연관성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3주차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태국, 일본, 크루즈 키워드가 보이는데 이는 태국을 여행한 한국 여성이 이제 확진 환자로 판정을 받은 것과 일본 대형 크루즈선에 한국인 9명이 탑승해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장, 부품, 가동 키워드도 함께 보이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부품업체가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해당 부품 재고가 없어서 한국 공장이 중단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4주차의 네트워크 결과를 보시면 여전히 중국, 확진 환자, 격리 이런 키워드가 중심을 이루면서 일본, 크루즈, 승객 이런 키워드가 도출이 되었는데 이는 일본 내 정박 중인 미국 크루즈선인 프린세스 호의 탑승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5주차에서는 중국 중심의 키워드가 대구, 확진, 환자, 신천지 키워드로 이제 변화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6주차에서는 이 6주차 때부터 지역사회 2차 감염이 시작된 때로 지역 중심, 방역 중심으로 이제 이슈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7주차에서는 마스크, 판매, 약국, 그리고 확진, 검사, 판정 이런 키워드들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의 공적 마스크의 공급, 한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그리고 대규모 검사 진단에 대한 외국의 보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및 유행 단계에 따른 주요 키워드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매일 확진 환자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 확진이라는 키워드는 주요한 키워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이 키워드를 통한 국민 혹은 사회의 관심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발생, 유행 초기에는 중국, 일본 등의 해외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반면에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신천지, 대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대구, 경북 지역 외에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한 6주차부터는 지역이라는 키워드 역시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19가 국민 개개인의 그런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정부 대응 과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실시간 지역별 확진자 현황 그리고 동선 정보를 제공하고 마스크 재고 현황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시스템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연구 개발 중인 스마트시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역학조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3월 11일에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고 걸리는 시간을 평균 5시간에서 10분가량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 정서 관리에 국민 정서 관리가 필요한 지금과 같은 이런 국민 재단 상황에서는 현재의 이슈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국민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내용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미애 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예, 번째로 도시 계획과 도시 감염병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이희정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이정훈 교수입니다.
도시 계획이 사실은 우리 생활 환경의 최소한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 마련됐다는 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 도시 감염병과 도시가 또 도시 계획이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관계를 형성해 오면서 발전해 왔나 하는 것들을 한번 논의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처음 그 장티푸스라고 하는 감염병이 이제 그리스 문명에 엄습을 하고 당시 승전국이었던 아테네가 급격히 몰락하게 되는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걸 그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때 그리스의 최초의 도시계획가라고 하는 히포다무스가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학문을 출범시켰다고 이제 또 도시계획 역사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중세 실제 패스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감염병이 유럽을 감타하고 유럽에 무려 상당 기간 동안 1억 명에 가까운 사람을 희생시키게 되는 이제 큰 재앙으로 이렇게 와닿았던 부분이 있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이상적인 도시, 이상적인 생활 환경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상도시 논의가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처음 실현이 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그 공간 단위의 이상도시에 대한 모델을 우주적 형태를 포함한 팔마노바라고 하는 신도시 같은 모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 이거는 외부로부터의 적을 방어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전염병에서의 생존의 공간 단위로서의 내부적 방어 목적도 이제 존재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 런던에 콜레라라고 하는 감염병이 또 엄습을 하면서 런던의 3분의 1의 인구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이제 또 발생합니다. 실제 이런 감염병이 100년 주기설이라고 하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존 환경과 도시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존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이런 콜레라가 발생하게 되는 지점들과 위치를 지도상에 매핑을 하면서 최초로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공간적 관리 수단을 통해서 감염병이 통제될 수 있다라는 실증적인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이후에 계획적인 접근 방향 자체가 인류의 생존에 굉장히 기묘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 토대로서 많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실제 이런 그 수인성 감염병이라든지 감염병에 대한 인류의 과학적인 통제에 확신이 서게 되면서 사실은 근대 이후에 대도시의 탄생과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기계론적인 도시 관리 수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실제 르꼬르비제의 빛나는 도시, 산업도시의 모델이 마련이 되면서 보다 쾌적한 그 도시 환경과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정주 환경의 마련이라고 하는 학문적 뿌리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런 공간의 어떤 조성의 핵심적인 요소가 자연성을 도시에 회복을 시키면서 인프라가 상수도 하수도를 포함을 해서 인간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 이념이 이제 고 이런 자신감이 전 세계적으로 도시와 대도시 또 도시화의 확산이 산업화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전염병도 점점 그 변화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동물을 통한 전염이 이루어지다가 물과 음식을 통한 전염, 또 신체 접촉을 통한 전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공기를 통한 전염에 이르기까지 실제 그 감염병의 형태와 발병 원인도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그 감염병의 변화와 연계해서 최근에는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보다 복잡하고 원인 규명 자체가 상당히 진화된 바이러스로부터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성 감염이 확산이 되고 그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런 감염병과의 새로운 위기의식이 이제 대두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고 팬데믹을 통해서 그 세계 인류가 그 도시 생활이라든지 최소한의 정주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이 존 홉킨스의 세계 코로나 현황 알림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파악이 된 부분을 보면 이거는 3월 19일 자료입니다만 지금 사실은 그 사이에 이미 3배 이상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중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전 세계 대도시를 중심으로 특히 문명사회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이 그동안의 감염병에 대한 인간의 통제 능력과 도시 관리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합리성과 확신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처음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실제 서울의 확진자 발생 지도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여기 3월 23일자고 이제 3월 25일자까지 확산되는 구조를 보면은 주로 교통수단이 집중되어져 있는 대중교통 중심 축이라든지 또 차량 교통 동선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의 분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경기도까지 확대를 해서 보더라도 주로 교통 접근성이라든지 대중교통 수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왕래와 교류가 활발한 남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은 그 유럽의 이탈리아로부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 자체에 있어서도 도시의 어떤 그 공간적인 위치와 교통수단과의 관계 그리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이제 급격히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 경우에도 그 대도시와 그 주요한 교통축을 중심으로 급격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특징을 볼 수가 있고 실제 이러한 분포와 확산의 부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건 최근에 이제 3월 25일자 코로나 현황입니다만 어제의 날짜로는 70만에 가까운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확진자의 분포 특성과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확보 가능한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포함한 보다 디지털 정보 기술 발전에 따른 이제 분석적인 측면이 용이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명확한 데이터로서 이런 부분들이 증명되고 규명된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밟아 나가야 될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좀 나와 있는 사실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었을 때 사실은 도시의 역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뉴욕과 LA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패턴과 메커니즘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뉴욕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중심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사람들의 왕래와 밀집도가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LA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밀집도와 인구 규모와 도시 활동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제 서비스 교통수단 분담 자체가 좀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 퍼스널 모빌리티 중심의 이제 교통 이동이 많이 있는 도시로 이제 도시계획적으로는 이제 분류가 되어집니다만 상대적으로 현재는 도시의 다양성과 도시의 미래의 어떤 그 방향성 자체는 뉴욕과 같은 대중교통 중심의 또 사람들과의 교류와 활동의 어떤 인간 중심 도시로서의 구현을 중심으로 한 도시 계획적인 트렌드와 방향이 제시가 됐다라면은 이번 감염병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 기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이제 그 새로운 어떤 필요성에 대한 방식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LA와 같은 도시 관리와 도시 구조와 대중교통의 또는 교통수단의 이용 방식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서울과 일본을 또 대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아직은 명확한 그런 통계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본 동경의 경우와 서울의 경우는 마치 뉴욕과 LA처럼 서로 다른 도시 관리 수단과 교통 수단, 도시에서의 사람들의 이용 패턴들이 나타나는데 이 둘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핵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밀과 집단, 그리고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는 대도시의 활동과 공간 구조와 교통수단과 이용 패턴이 지속될 것인가. 사실은 우리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대응에 굉장히 우수한 교과서적인 사례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투명하고 재빠른 역학조사라든지 또 열린 시민의식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실제 미래의 도시 생활과 도시 구조와 또 이런 감염병과 관련된 미래 도시의 새로운 계획적 모델을 찾아 나가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흔히 이제 잘 보시고 있는 확진자 동선 웹사이트 서비스 자료입니다. 상당히 확진자의 이동이라든지 확산이라든지 접촉의 구조가 초연결성과 초교통 광역의 어떤 접근성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원자 단위, 분자 단위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도시의 활동과 이동의 패턴과는 지금 상당히 다른 형태의 이동 방향과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실제 이제 국토부와 이제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통신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현재의 IT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개개 단위의 카드 데이터나 통신 데이터를 통해서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든지 확진자로서 이제 대두되기 쉬운 접근성이 높은 우려 지역 같은 경우로 추출해내는,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회적 접촉이라든지 사회적 네트워크에 따라서 우울증 환자를 사전에 예방하는 빅데이터 연구 사례도 있고, 실제 이 자료는 2015년에 있어서 메르스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어떻게 퍼졌고 어떻게 그게 영향을 줬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했던 연구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아마 이 메르스에 우리가 경험을 했던 부분이 이번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던 부분들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료 데이터와 여러 가지 교통 데이터, 그리고 이동 데이터, 도시의 인구적 특성이라든지 토지 이용의 특성 같은 경우들을 실제 머신러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확률적 모델이라든지 이런 감염병 발생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인구적 특성, 지역적 특성, 건강 특성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미래의 감염병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동, 또 그다음에 사전에 감염병의 확산 자체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적 방향을 우리가 존 스노우와 같이 발견해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와 같은 프라이빗한 개인의 정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복잡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익선동이라든지 SNS를 통한 핫플레이스의 등장이라든지 계획의 어떤 공간, 상권 변화, 중심성 이동 같은 것들이 과거의 중력 모형이라든지 그 전통적인 도시 계획의 원리에 의한 인프라라든지 접근성이라는 모델로 해석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이 감염병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연결 사회에서 연결망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이 자료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네트워크 분석과 그런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하는 복잡한 해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의 산타페 연구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 물리학에 기반을 둔 도시 계획의 새로운 모델을 미래 도시 계획의 관리 툴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이제 시립대에서도 이 빅데이터 AI 연구소를 출범시키면서 실제 서울시 교통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번 감염병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감염병 확산의 메커니즘과 감염병의 진정과 관리를 위한 새로운 공간 단위 또 도시 운영의 관리에 대한 시범적인 모델 사업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래의 도시에 이 감염병이 어떤 영향을 줄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인 영향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동안의 지속적인 영향을 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아테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세를 거쳐서 근세를 거쳐서 현대까지도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획적인 방법론과 공간관리의 수단과 도시계획 시설과 이런 부분들을 진화시켜 왔던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과제와 도전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미래의 새로운 활동 패턴과 새로운 이동 패턴이 대도시를 해체할지 또는 기존에 있는 대도시를 오히려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연결시킨 광역 네트워크 도시로 발전시킬지 도시의 공간 구조와 교통수단과 그리고 이용의 어떤 패턴이나 토지의 이용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숙제들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를 잘 통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 도시와 새로운 도시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마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